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 총수 등 재계와 공식 회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주요 그룹들이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오 수석은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차명대출 및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제기돼 낙마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방송 중단에 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패싱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남북 교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있는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수십 개에 대해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내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용의자의 행방이 나흘째 묘연합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입산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경찰은 공개 수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은 오전에 들어온 속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등 수십여 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리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들리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곤 기자, 자,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어떻게 해서 이뤄진 거죠? 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란의 핵시설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공습의 작전명을 일어서는 사자라고 밝히고 수십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1단계 작전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동부 지역에서도 큰 폭발음이 발생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벌이는 도중에 이뤄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직후 영상연설을 통해 이란이 핵폭탄 9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주장하며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 현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은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이란 참모총장과 핵과학자 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추가 인명 피해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긴급 공지를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이 이뤄지기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곧바로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 경제단체, 주요 기업인들 계시니까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또 좋은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인 오늘 오전 이 5대 그룹 회장과 경제 6단체장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재계와의 첫 면담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라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통상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이렇게 만담을 갖고 나면 기업 총수들이 뭔가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채용 계획 같은 소위 말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역대 정부 때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계 총수와 만남 이후에 투자 고용 계획,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약 300조 원 규모였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훨씬 많았습니다. 1,055조 규모의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9일 만에 만나신 건데 아마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가장 단기간에 이 재계 인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기업에 좀 특별한 협조를 당부한 것 같습니다. 경제 핵심 기업이라고 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재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 계획 또 고용 계획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주요 기업들이 이번 달에 주요 투자 관련된 전략 회의들을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이제 계획을 확정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워낙 3년 만에 갑자기 치러진 대선이어서 지난 정부에 약속했던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하.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조만간에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에 대한 화답성 어떤 투자 계획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런데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대외 변수들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관세 협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섣불리 투자 계획을 대규모로 또 밝힌다든가 이러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올 초에 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본인들이 짤 거 아니겠어요? 네. 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돼야지만 국내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협조와 지원은 국가의 일이고 기업이 네. 알아서 잘 운영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기업 내부의 문제, 노동 문제, 그다음 중소기업 문제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잘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숙제를 준 거죠. 아하. 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도 너희들 고민해보고 노동 문제도 이거 다 기업 생태계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던져줬기 때문에 네. 투자 계획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하.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도 큰 숙제를 또 안고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한자리에서 다 만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요. 식품 외식업 협회를 오늘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이 2,000원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바로 이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일하는 월급 생활자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이득이 없어지면은 차라리 그냥 안 먹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가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세요. 라면 일주일에 한 2-3번은 먹어요. 2,000원이면은 5봉지 하면은 거의 10,000원인데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를 급하게 사 먹더라도 보통 한 1,500원 미만으로 사 먹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입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 신분으로서도 이렇게 벌써 행보를 한다는 것,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넘는다는데 진짜예요. 이 발언은 단순히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식품 가격 급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기 초에 시장을 바로 예정에 없이 방문하시고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에 식품 외식 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원재료의 국제가격, 또 환율 상승, 또 인건비 증가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원가 부담에 따른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이 물가 상승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느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대통령이 직접 라면 하나에 2,000원 넘는다는데 진짜예요? 이 발언에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라면이 다 2,000원이 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일 텐데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벌써 저 업계 사람들을 오늘 당장 만나는 걸 보면 간단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물가가 너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라면은 2,000원짜리 라면 이제 고급 라면 시장도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2,000원 넘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협회에서는 이 라면의 주재료인 밀가루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소맥 원맥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왜 라면 값은 계속 오르는 네. 거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까 김민석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일단 환율도 상승했고요. 국제 원가 다 지금 그 라면을 만드는데 밀가루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양한 재료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식품업계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 라면이 2,000원이나 넘어요라고 한 발언이 마치 업계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엄청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가 가서 대통령께서 발언한 것은 그렇게 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다만 식품업계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에도 우려의 말씀을 전달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만약에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업계, 기업들을 압박하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급 원가를 어떻게 낮추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소비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물가를 낮춰라 이렇게 압박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가 가서 업계를 좀 달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총리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그 업계를 달랠 정도라면 그 파장이 그냥 간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업계에서는 이 발언 직후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거기다가 라면 업계는 과거 정부에서도 한번 가격을 강제로 조정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더욱 더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 물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이 조금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라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이른바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건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국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트를 가보거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은 사실 할인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데 업계 입장에서는 마치 라면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이 좀 넘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갖는 파장과 충격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는 좋은 계기였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라면 2,000원 이 발언 이후에 라면뿐만 아니라 통신업계라든지 또 숙박업계 이런 우리나라의 주요 업계들이 초긴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공정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리한 조사를 한다든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물가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매우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 발언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데이터에 맞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이런 좀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일단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데 나라 밖 대외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일 관세 압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To further defend our auto workers, I impose this 25% tariff on all foreign automobiles and auto manufacturing. All manufacturing is surging.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We're going to bring it from 25% to 50%, the tariffs on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당장 오는 23일부터는요.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
여기도 지금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지금 관세 부과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더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한테 상호 관세 협상하자고 하지 말라. 아예 그냥 반응을 안 보이겠다.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특정 시점이 되면 서한 발송을 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겨우 9일밖에 안 됐고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금 관세 폭탄 제대로 또 맞으려면 준비할 기간이 이게 괜찮은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촉박한 건 사실이지만요. 지금 미국이 관세 폭탄 이후에 각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과의 협상도 보면 미국이 큰 소리 쳤지만 결국 트럼프가 먼저 요청해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어설픈 봉합으로 지금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이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결국에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고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협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신임 교섭본부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제 교섭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시하는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 측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주고받는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나라 안팎으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어제 발표된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하고 있다가 53%, 부정적인 평가는 19%로 조사가 됐습니다. 긍정평가가 48%였던 지난 정부와 비슷한 시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 자, 5%포인트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10%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평가, 첫 주 국정운영평가예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기대치가 낮죠. 53%가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간 뭐 실용주의 행정을 할 것이다라는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비춰본다 그러면 기대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48%하고 단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저 당시에는 0.73%로 신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선 사실상 불복과 비슷한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을 해왔죠.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고 이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거의 70~8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는데 지금 이제 기대치가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과 민생 이 부분 좋은 말씀인데 실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통합에 저해되는 특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호 법안이 특검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 자체가 특검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 시즌2로 가는구나라는 일이 또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적 행보를 조금 더 국정 운영의 중심 틀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통합과 민생과 경제 성장은 양립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국정 운영의 틀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부정평가가 낮다는 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랑 비교해서 지금 양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가 매우 극심하거든요. 서로 진영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 뭔가 부정평가하는 사람이 2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고 있는 분들 많은 건데 지금 오늘 13일이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다음 날 지금 10일차입니다. 10일차면 일주일 좀 넘는 기간 동안 벌써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아주 긍정적 지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긍정 지표는 53% 아까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낮다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부정 지표 지금까지 정치 현상에서 저 정도의 낮은 부정 지표가 나왔다는 거는 보수 진영조차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시면 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갑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1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민정수석 잔혹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정부에서도 불명예 퇴진한 민정수석들이 잇따라 있었죠. 이번에도 그 사례를 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서면서 오광수 전 수석 스스로 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사의를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민정수석 순환사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공직사회 반부패를 담당하는 부서 이 참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윤리적, 도덕적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낙마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정부가 갑자기 출범했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이 준비를 갖추기 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꼼꼼히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아쉽고 이제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워낙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검증팀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 부과해서 뭐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후 이제 뭐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거나 또 다른 내각 또 다른 참모진 임명 과정에서 이번 사례가 좀 가이드라인이 돼서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인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의 적격선 논란의 여파 때문에 아마 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더 까다로운 또 조건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광수 수석의 사의 이후에 임명되는 민정수석마저도 결국은 부실한 검증 논란이 노출되면서 또다시 낙마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자체가 초반부터 매우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되는 삐걱거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공정과 상시에 관한 어떤 인사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정수석 자리를 뽑는 그 후보군을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려울 텐데요. 실은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까다로울수록 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져 있는 민정수석의 올바른 역할, 즉 인사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 면에서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과 능력, 전문성 이 두 가지에서 딜레마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사실 오광수 수석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검찰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좀 급진적인 어떤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에 방점을 둘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다음 민정수석은 오히려 180도 바뀌어서 너무나 급진적인 검찰 해체를 좀 조속히 앞당기는 그런 수준의 개혁을 한다면 또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부실 인사 검증을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기가 막힙니다. 오 수석의 재산 은닉 의혹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자인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 초에 이런 민정수석은 사법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네. 본인 스스로 사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게 되고 네. 도덕적, 법적 문제 제기가 있으면 사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사검증의 최고 책임자가 정작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차기 그 다음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은 더더욱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해야죠.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을 검증하던 시기는 완전 극초반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이 갖춰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석 아래에 있는 뭐 비서관급, 행정관급도 임명되고 뭔가 그 진용을 갖추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럴 때는 이제 셀프 검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 갈 때는 거의 수십 가지의 질문을 받도록 됩니다. 뭔가 본인이 그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없는가 등등의 질문들을 셀프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갖춰지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준이 생긴 겁니다. 민정수석조차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사임한다. 네. 앞으로 다른 어떤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혹시나 이런 정도의 의혹은 나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사 책임자조차도 이 정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결국 낙마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는 이 민정수석 초기에 있었던 오광수 수석이 책임을 져줌으로써 하나의 그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생겼고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면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니 이전에 지금 극초반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대 특검의 특별 검사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그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지명까지 모두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3대 특검 가동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 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특검 추천 자체를 우리는 아예 추천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과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그 많은 국정 현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원래는요,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만 지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을 하자마자 곧장 당일에 모두 지명을 끝낸 겁니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풀이가 가능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명현 최상병 특검 임명 소감과 각오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병역비리 수사를 했었어요. 23년 전에 덮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소신껏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사초라는 게 조선왕조의 그 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왕의 행적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명인 거죠. 아마 그런 의미의 이 사건이 갖는 이 중대성
그 무게감을 한편으로 표현했고 또 사초라는 것은 이 쓰는 사람이 절대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왕 사후에만 열어서 실록 편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사건만 보고 수사하겠다 또 이런 의지도 같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3개 특검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었나라는 거에 대한 대단한 어떤 충격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진상 규명의 무게감과 책임감은 좀 각별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조은석 특검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성과 있는 특검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임명된 3명의 특검 면면을 제가 짧게 일단 살펴보면요. 조은석 특검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고요. 민중기 특검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또 이명현 특검은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면을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 후보를 추천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보복성 특검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다라는 부분 저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다고 치고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 추천 절차였나요? 그다음에 저 인물들 면면을 보더라도 이명현 특검만 제외한다 그러면 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인물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의 경우에는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역대 추천 특검들을 보면 저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물들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정치적 보복을 위한 특검이다라고 국민의힘이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기왕 추천이 됐으니까 임명이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중립적으로 어쨌든 수사 논리에 따라서만 해야지 사초를 쓰는 심성으로 그 역대 지금 중립적인 수사기관들이 했던 부분들 다시 다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자세가 아니고 안 했던 수사, 빠졌던 수사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이제 세월호 참사를 또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 정부를 향한 수사였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또 감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 서슬퍼런 권력에 대한 수사를 서스름없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조직을 장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맡은 분들이 그런 검찰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빠르게 특검을 임명한 것은 오히려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이걸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질질 끌수록 뭐 글쎄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특검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선거에는 민주당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빨리 털어내는 것이 이제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기 특검에 대해서 언론이나 상대당에서 검증할 시간을 못 갖게 했잖아요. 빨리 추천하고 빨리 그 임명하는 바람에 실제 대통령께서 그 특검 그 임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상대방 정치 세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여론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시간조차 없이 바로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구축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진수식 하다가 쓰러졌던, 넘어졌던 그 구축함입니다. 자, 김정은이 6월 말까지 이거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상 가동시켜라라고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23일 만에 세우고 다 완성시켜서 진수식까지 연 겁니다. 자, 일단 김정은의 불호령이었기 때문에 용케도 23일 만에 모든 거를 끝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진수식이 열린 시기를 좀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카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진수식을 열면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예전처럼 이제 뭐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했을 텐데 북한 애들이 그 편지 수령을 거부했다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수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부축함을 만들어서 1년에 뭐 2척씩 배치시킨다잖아요.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고분고분하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고 북한이 그러니까 오늘 진수식을 열면서 미국을 적대 국가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명시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전문가가 볼 때는 1차 하노이 회담 당시에 그때 너무 쉽게 미국에게 문을 열었던 그랬다가 뒤통수 맞은 부분이 아마 굉장히 쓰리게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좀 처음부터 문을 열거나 손을 잡지 않고 좀 오랫동안 버티지 않을까 이런 분석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중재를 하지 못했죠. 자, 그러자 외교적인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북미 대화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외교력을 좀 과시해보지 않을까 이런 분석인 건데요. 자, 일단은 대결 구도보다는 글쎄요. 미국이 계속 북한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북한은 뭐 끄떡없이 그냥 적대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2020년이었나요? 그 하노이 노딜 이 대단히 치욕적인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감정을 떠나서 이 대미 외교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을 과거처럼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 시점 비교했을 때 북러 관계라든가 북중 관계 또 한미 관계 여러 가지 대외적 외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은 크게 안 느끼는 것 같긴 한데 결국 트럼프의 요구도 있고 김정은으로서도 체제 보장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대화는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매력적인 카드를 내놓는다고 하면 뭐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는 것은 좀 안보적인 면에서 보면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오겠죠.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데서 좀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에 참석할 경우에 우리의 대북 정책을 좀 널리 똑바로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도 원래는 불참 의견이었는데 참석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취임 이후에 대북 유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죠.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그리고 이후에 3단계로 대북 인도적인 지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조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또 대응이 될지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쨌건 북한 정부하고 북한 쪽하고 뭔가의 그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확성기 방송 중지한 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단서를 낸 것 같거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상상 못했던 일인데 벌어졌으니까 약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남북 간에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 패싱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이 우리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나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북미 대화에서 한국 패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금 논리네요. 최근에 김정은 정권의 동향을 보면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뭐 타가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병원 진수, 건축, 병원을 짓는 일에도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유엔의 승인 아래에서 만약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남한 정부를 믿고 한번 미국과 다시 대화를 해보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노이 딜에서 사실은 막판에 영변 외핵 시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회담이 결렬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의談판보다도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카드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좀 북한을 더욱더 정상국가 체계로 좀 끌어내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요, 우리 정부의 유화책에 제대로 응할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생활과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정확한 표상과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감한 인민군대가 될래요. 조선중앙TV에서 나온 장면 하나인데요. 역할놀이, 어린이들의 역할놀이라고는 하지만 2살에서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뭐 소총을 쏘면서 발사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북미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고 또 우리하고의 대화도 과연 좀 훈풍을 불도록 할지 궁금합니다. 미지수예요. 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대화에 응하기 전에 아무래도 좋은 전략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봅니다. 아마도 최근에 본인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도 했고 이제 그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생각, 국제적 고립에서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결국 그 미국이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을 때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의 이 국제적 고립은 아무리 좀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손을 내밀었을 때 분명히 잡을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떻게 한국이 함께할 것인가 저희는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He video called my dad as he crashed. He said, "Oh, please crash. I don't know where my brother is. I don't see any other passengers. I don't know how I'm alive, how I exited the plane. This is a miracle." (242명이) 타고 있던 런던행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여객기가요, 주거 지역으로 추락하면서 주민들도 피해를 상당히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라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이 운행을 시작한 이래 첫 번째 추락 사고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1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항 옆에 바로 주거지가 인근에 있었고 그리고 이 국영의대 기숙사 위로 이 추락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수의 의대생들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주민들의 인명피해도 큰 상황인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53명이 숨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쾅소리와 함께 추락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242명의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적으로 한 명이 생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폭발 사고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는지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남성입니다. 유일한 생존자. 군데군데 이 혈흔도 보이고 다리도 절뚝거리긴 하지만 혼자서 걸어서 구급차까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혼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좀 다치기는 했지만 저 정도면 저 큰 사고에서 굉장히 전화위복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영국 국적의 4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당시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남성으로부터 사고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항공기가 둘로 갈라져서 큰 폭발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남성의 경우에는 항공기 바깥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 항공기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하. 이륙 30초 뒤에 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본인도 추락을 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이미 다수의 사체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저렇게 자력으로 걸어서 이동할 정도로의 부상만 입은 상황이고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이코노미석의 가장 앞자리에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6층 아파트에 벽을 타고 몰래 침입해서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죠? 자, 이전에도 흉기 위협이 있어서 여성은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는데 현관문이 아닌 저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몰래 침입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살해 용의자가요. 나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세종시 인근의 야산으로 도망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행 이후에 여기저기서 경찰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 세종시는 지금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산에 야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밤에는 외출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지금 당부했고요. 경찰은 지금 공개 수배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공개 수배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추가 범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 수배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의 이제 야산으로 지금 도망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 주변의 인근 주민이라든지 산을 드나드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연예인도 사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연예인을 화풀이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악플은 나빠요, 그냥. 악플은 그냥 나빠요. 인간으로 좀 존중해 주시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차별적인 악플뿐만 아니라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들이 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가수 보아 씨를 겨냥한 비방 낙서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자, 어제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이 모욕성 낙서를 군데군데 하고 다녔던 그 용의자의 모습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영상으로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하얀색 비닐 가방을 든 용의자의 모습,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더니 주차금지 표지판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또 멈춰서서 이번엔 또 전봇대에다가 비방 낙서를 적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아 씨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 시작 직전에 용의자가
체포가 됐다고요? 어젯밤에 체포가 됐군요. 맞습니다. 네. 어제 오후 10시 반 정도에 30대 여성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재물손괴와 모욕입니다. 이 가수 보아 씨에 대한 이 모욕적인 언사를 저렇게 적어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런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마련된 모든 설치류들이 사실은 다 이 공공재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손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배전판이라든지 저렇게 버스 정류장의 안내 표시 등에 이 가수에 대한 특정 가수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남긴 혐의가 저렇게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돼서 검거할 수 있었고요. SM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벌하고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보아 씨의 팬들은 길거리에 저렇게 비방, 낙서 써 있는 부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우거나 또 보이지 않게 지워지지 않는 낙서는 이 테이프로 붙여서 보이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잘 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이 아름다운 팬심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팬사랑, 그러니까 비뚤어진 팬사랑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드라마 대사가 있기도 한데,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죄가 됩니다. 자, 이틀 전에 전역한 BTS의 정국 씨가요, 제대한 날 그 밤에 한 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고요? 그렇죠. 본인이 제대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 앞에 팬들이 죽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한 중국인 여성은요, 10시간이 넘게 이 정국 씨의 집 앞 현관 비밀번호도 눌러보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계속 정말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가서 이 30대 중국인 여성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고요. 이미 체포되기 이전에 한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정국 씨가 이런 사생활 피해를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뭐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죠. 정국 씨가 2023년에도 집에 제발 배달 음식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는 이 어디 산다,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절대 먹지도 않고 다 버려야 되고 회수해야 되니까 더 힘드니까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이사를 하면 이사 소식이 다 나왔으니까 절대로 그 이전 집에는 뭘 보내면 안 된다,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BTS 멤버 진이었나요? 기습 뽀뽀 당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팬미팅 현장이었는데 50대 일본인 여성이 진 씨의 목덜미에 갑자기 뽀뽀를 기습적으로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진 씨도 굉장히 좀 당황하는 기색이 다 저렇게 남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일본으로 출국을 했다가 경찰에서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되자 한국에 들어와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요. 2명의 여성이 이렇게 기습 뽀뽀를 했는데 한 명의 여성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성은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추행이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에일 라이브 2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계속 이어집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였던 꿈돌이 기억하시나요? 자, 대전시가 이 꿈돌이 캐릭터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라면이라고 합니다. 김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작은 몸집에 깜찍한 외모를 가진 꿈돌이. 30년 전 대전 엑스포 이후 대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대전시는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해 대전 꿈돌이 라면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캐릭터를 기반으로 이른바 식품 굿즈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당 1,500원으로 쇠고기 맛과 해물짬뽕 맛 두 가지로 소비자가 직접 맵기와 불맛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제 소스를 집어넣어서 그 매운맛을 소비자가 조절할 수 있게 했고, 집에서 요리했을 때 나는 불맛을 날 수 있도록 그 소스를. 꿈돌이 라면은 성심당 빵처럼 대전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대전역과 꿈돌이 하우스, 대전 지역 편의점 등에서 판매합니다. 대전시는 라면 출시를 기념해 꿈씨 캐릭터 굿즈 팝업 행사에 나서는 등 꿈돌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마케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꿈씨 패밀리 굿즈 상품이 15억 가까이 팔렸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굿즈 상품을 더 개발하고 또 대전 제품으로 대전을 더 세계화하는 데 박차를. 한 소비자 리서치 기관 조사 결과 지난해 대전 여행객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꿈돌이 캐릭터를 앞세워 대전이 여행 중심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점검하고 유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뜨겁게 달궜던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월드컵 이후 전북 현대축구단의 홈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등 전북도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전북이 최종 선정되면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주 경기장으로 활용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체육시설 전문가들은 경기장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올림픽이 최종 유치될 경우에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또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되려면 시설 보강은 필수적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관람석은 35,000석, 15,000석가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 조달해서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주요 시설로 활용될 복합 스포츠타운도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은 현재 공정률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대규모 지하, 지상 주차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2036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과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제23회 원주 장미축제가 단계동 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의 시화인 장미를 테마로 한 이번 축제는 가요제와 축하 공연, 런웨이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또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장미 브로치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캔들라이트 콘서트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최했습니다. 15,000개의 캔들라이트가 정원을 아름답게 수놓으면서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관람객들에게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정원의 사회적 치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고품격 정원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인천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0개 군구지회 선수단 1,100여 명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한궁, 바둑, 장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대회가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뉴스에일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코너죠. 릴레이 인터뷰 민생을 부탁해. 자, 오늘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도 1회 추가 경정 예산 본안보다 지금 4,70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당초 38조 7,221억 원에서 증액된 39조 2,006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민생과 그다음에 주요한 SOC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화폐를 이제 31개 시군에 발행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1,599억 원을 포함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또 젊은 층의 신혼부부라든지 취약계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곧 있으면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이라든지 하수관을 정비하는 예산들을 포함, SOC 예산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85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직무전환 교육훈련 조례안 좀 긴데요. 네. 최근에 발의를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지금 주된 초점입니까? 네, 최근에 산업 구조가 엄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미래 산업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은 사실은 이러한 것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요와 공급이 좀 맞지 않고 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맞는 준비된 훈련된 노동 인력들이 없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직무를 좀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제 기존에 있는 제조업 중심의 그런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할 때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정비 시장은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 시스템이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정비 인력들이 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그런 정비 인력들에게 시켜주면 바로 전환되는 순간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직무를 바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현대차도 방문을 했지만 또 경기도와 또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인구 관련 정책이잖아요. 뭐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 자살률 관리라든가 이런 관련된 또 조례도 직접 제정을 하셨다고요? 네. 그 경기도의 이제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현재 인구 위기가 저출산, 그러니까 저출생에서 오는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인구를 더 증가하기 위해서 아이들 더 낳게 하기 위한 정책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 사망자 수에 비해서 자살 환자 수가 5.7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2,52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14,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애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는 분들, 이 부분들도 인구 정책의 주요한 그 포인트가 돼야 된다. 관리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인구 정책 관련 조례에 자살 예방이라는 이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리할 때 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례를 마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로 추진해 오셨던 정책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재밌습니다. 주로 생활 밀착형이에요.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그리고 통학 순환 버스, 또 가사 스트레스 지원 이런 것들이네요. 아마 주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정책들이네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을 좀 보다 낫게 바뀌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지방 의원으로 선출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와 관련된 문제가 곧 내 이웃에 있는 문제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치과 주치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치아 검진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임플란트가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이 나이에. 근데 많은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면 치아에 대한 어려움도 갖고 있어서 우리 어린 아이 때 치아 구강 검진에 대한 인식과 예방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성남이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던 그 치과 주치의 제도를 경기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이었는데 같이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조례를 통해서 안착을 시켰고 현재까지 7년 넘게 그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생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 대한청소년들 같이 그 치아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자살 유가족 조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그런 조례를 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했었고요. 통학버스. 그건 뭡니까? 통학 순환 버스. 학교가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통학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통학할 때 너무 불편한데 왜 한 학교만 이렇게 다닐까? 버스가 좀 순환 버스처럼 학교를 이어서 다니게 하면 많은 버스가 있지 않아도 이쪽에서 내리고 또 이쪽에서 타고 순환시켜서 통학버스를 만들면 많이 혜택을 보겠다 해서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요. 법적인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집행부와 치열하게 싸움 끝에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노선버스화해서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 정류장에서 그 노선을 보고 버스를 타면 자기 학교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통학을 하는 이 제도를 해서 이게 파프리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경기도를 위한 좋은 정책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서울은 벌써 30도에 육박하며 더운데요. 남부지방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구름은 점차 중부지방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월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중부도 최대 40mm 정도로 양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은 밤부터 시간당 50mm의 폭우로 호우특보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비구름이 늦게 접근하는 수도권은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30도를 보이겠고요.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는 더운 공기와 함께 후텁지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까지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